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갑을 열면 현금은 없어도 신용카드 한두 장쯤은 이제 다 있으시죠. 그런데 언제부터 신용카드를 썼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용카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00년 역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VIP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일종의 외상거래였는데, 여러 카드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사업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신용카드의 역사와 글로벌 신용카드사들의 등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욜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젊은 노인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욜드 세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욜드 세대, 특히 해외의 욜드 세대들에게 각광받은 제품과 서비스들에게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참고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지만 이 물건이 언제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필수품이 됐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현대인의 지갑 속에 하나 이상은 들어있는 필수품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신용카드가 언제 처음 등장했어요? 신용카드라는 게 일종의 외상거래잖아요. 그렇죠. 그 외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용카드 역사는 인간이 상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네. 등장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요. 예. 그럼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고 거래가 있었으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 덩어리를 뭉쳐서 만든 불라라는 그 진흙 덩어리가 있었는데, 불라, 이름이 예, 불라예요? 불라라고 불렀어요. 이 예. 불라는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소를 한 마리 사러 가면 쌀을 뭐 한 10가마씩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라를 들고 갑니다. 음흠. 그래서 불라를 들고 가서 소 주인에게 소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 혹은 뭐 조각들 같은 걸 집어넣어서 봉인을 한 다음에 네. 이걸 갖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쌀 10포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불라를 가지면서 네. 외상거래를 형성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불라를 최초의 신용카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예. 뭐 사실 이건 외상이라는 거래는 사실 뭐 농경사회가 발전한 이후부터는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그럼요. 봄에 구워 먹고 그렇죠. 가을에 갚고. 네.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사실 마을 단위, 작은 부락 단위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외상 거래가 생겼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에 꾸고 가을에 갚고 하는 그런 외상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뭐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얼굴 다 알겠다, 예. 가족 누군지 알겠다, 어디 사는지 다 알겠다. 말 바꾸면 퇴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 거래 장부만 잘 기록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 예. 하지만 도시가 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가 등장하고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죠. 외상을 줘야 되는군요.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와. 근데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외상 거래를 선뜻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에는 이제 대형 소매점이나 대형 백화점들이 등장하면서 이 대형 소매점과 대형 백화점에는 오너가 직접 카운터에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너랑 나는 친한데 점원이 내 얼굴을 몰라요. 그러면 점원은 나한테 외상을 안 주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은 나는 마음이 상해서 오너에게 항의를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뭐 점원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뭘 믿고 사장님한테 외상을 드립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는 점원들이 모든 고객들을 뭐 다 알아보라고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대형 백화점들이 공인해서 등장시킨 게 차저 플레이트라는 것인데, 이 차저 플레이트가 우리말로 하면 외상표예요. 외상표. 외상표를 주는데, 네. 이 외상표를 어떤 식으로 줬냐면 1920년대에 미국 백화점들이 대형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자주 많이 사가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 이 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서명이 적힌 카드를 발급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서명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이분 그렇죠. 맞구나. 손님이 와서 서명을 그대로 하면 점원은 믿고 외상을 줬어요.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거네요. 뭐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내가 암행어사야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제 이럴 테니. 사인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1920년에 이 차저 플레이트가 오늘날의 신용카드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게 신용카드처럼 외상 거래가 가능했고 예. 특히 이 차저 플레이트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소지한 카드의 그 사인을 보고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줬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서명을 집어넣고 대조하도록 했는데 이게 오늘날 신용카드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고로 한국 최초의 신용카드 역시 백화점과 관련돼 있는데 1969년에 신세계 백화점이 일부 임직원과 소수의 VIP들에게 신세계 백화점 카드를 발급해줬어요. 똑같은 거네요. 네. 차저 플레이트하고. 차저 플레이트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카드 소지자가 카드 보여주면 전문의 외상으로 물건 내줘서 동일한 개념인데 예. 기네스북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신용카드는 이 1969년에 신세계 백화점의 신세계 백화점 카드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저 플레이트는 최초의 신용카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이 제일 빨랐네요. 신세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카드를 발급해준 가게나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백화점 상품권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상품권 혹은 멤버십 카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면 A 백화점에 가려면 A 백화점 카드 또 있어야 되고 C 백화점 가려면 C 백화점 카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는 현금 없이 쓸래 하면 카드가 한 수십 장 돼야 되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1947년에는 차짓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저 플레이트가 등장하는데 외상표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 뉴욕 브루클린에서 그 발생했는데 뉴욕 브루클린의 2개 블록 안에 있는 상점들에서는 다 쓸 수 있게 일종의 가맹점 모집하고 그렇죠. 카드 판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맹점의 개념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년 뒤인 1949년에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예.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지갑을 안 갖고 온 사실을 깨닫고 당혹해하다가 네. 이거 사업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돈이 없어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자라고 고안을 합니다. 2년 뒤에 네. 이미 이렇게 백화점 카드는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근데 프랭크 맥나마라가 뉴욕 시내에 27개 레스토랑에 가서 외상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클럽 회원들을 클럽에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죠. 예.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연회비를 받고 카드를 나눠줬는데 이 클럽의 이름이 그 레스토랑 위주였으니까 저녁을 먹는 사람들 다이너스 클럽. 이게 오늘날의 다이너스 클럽 카드의 시초입니다.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인기를 끄니까 프랭크 맥나마라가 이번에는 대상을 좀 넓히자. 뉴욕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람들 말고 네. 미국 전역을 다니는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뭐가 또 필요했냐면 음식점 외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주유소 같은 곳이 가맹점으로 확보가 돼야 됐어요. 그래서 가맹점들을 이렇게 넓혀가고 가맹점 수수료를 7%를 받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7%. 네, 굉장히 높게 받았죠. 오. 7%를 받고 어쨌든 이 맥나마라의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의 시초가 됐습니다. 이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큰 인기를 끄니까 당시에 미국의 유명 배송 업체였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나도 신용카드 사발래 라고 해서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든 게 오늘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입니다. 들여다 보니까 간단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배송업체다 보니까 자신들도 미국 전역을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이너스 클럽 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을 넓히는 것은 발로 많이 뛰면 됐어요. 예. 그러다가 1958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이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개념의 카드를 내놓게 됐는데 이 카드가 신용카드 시장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이 됩니다. 뭐 비슷한 저녁 먹는 신용카드였을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달랐어요. 아메리칸 두 가지 익스프레스는? 혁신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리볼빙과 할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다이너스 클럽 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기존의 카드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존의 카드들은 사용자가 한 달 뒤면 자신이 쓴 대금을 모두 갚아야 됐어요. 예. 전액 결제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용카드도 그렇죠. 뭐 그냥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외상표 차저 플레이트였어요. 지금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 신용카드에는 리볼빙 개념이 있죠. 그리고 할부가 되죠. 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도입한 뱅크 아메리카드는
리볼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번 달에 결제할 대금을 아.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로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큰 돈을 썼다 싶으면 예. 여러 달로 쪼개서 대금 결제를 해도 되도록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 해줘도 되지. 네. 근데 되는 건데. 뱅크 아메리카드가 등장하기 전에 이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뱅크 아메리카드가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신용카드 회사의 수입이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다이너스티 카드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와 그리고 회원들로 받는 연회비가 전부였거든요. 예. 근데 뱅크 아메리카드는 사용자가 쓴 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다음 달로 이월하고 또 혹은 여러 달에 걸쳐 나눠 결제하니까 예. 여기서 또 다른 수수료와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입의 매출의 68% 가까운 매출이 네. 이 리볼빙 시스템에서 나오거든요. 오호. 이 리볼빙 이자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이 리볼빙 시스템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처음 고안을 해냈다. 그리고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카드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리볼빙과 할부가 되니까. 예. 그래서 뱅크 아메리카드는 1960년대 말에 100만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예. 1976년에 뱅크 아메리카드는 모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독립해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름을 비자로 바꾸게 됩니다. 아, 우리 요즘 신용카드에 써 있는 VISA 예. 그 비자가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 사업부였다가 네. 똘똘하게 사업 잘하는 바람에 독립했던 네.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 들어보니까 뭐 리볼빙 해주고 할부 해주고 하는 거야. 조금만 머리 쓰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 그 신용카드에 똘똘한 스마트한 회사인 네. 비자가 또 어떤 일도 했어요? 일단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대상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이너스티 클럽 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카드들은 예,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업가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멤버십 카드에 가까웠거든요. 예,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처음 카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카드 사용자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왜 혁신이냐를 알려면 초기 신용카드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의 초창기 가장 큰 문제는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똑같은 문제였는데 카드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그 카드사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7%씩. 예, 뭐 초기 그러려면 그랬다면서요? 예,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박리담회로 예. 물건을 많이 팔거나 혹은 뭐 음식을 많이 예, 팔아서 예,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주고도 남아야 되는데 예. 반대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로 더 많은 곳에서 카드를 쓸 수 있어야 가맹점이 많아야 그 카드를 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맹점과 사용자의 문제가 충돌하게 되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많으면 네. 이게 내가 7%씩 내고 수수료 내는 이유가 그래도 가맹점이 얼마 안 되니 저 카드 갖고 있는 손님들은 우리 집 아니면 저 집 가는 네. 거가 되는 거니까 안 올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텐데 네. 온 동네 모든 식당 가게들이 다 가맹점이면 내가 가맹점인 보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왜 이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당연히 그러다 할 수 보니까 있고. 카드 사업의 확장이 안 되고 교착 상태에 빠져버려요. 음. 그래서 1950년대 신용카드 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사업이고 성장의 한계가 분명한 사업으로 인식이 됐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식을 깬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실험 때문인데 프레스노 드롭이라는 이름으로 훗날 불리게 되는 이 실험은 실험의 이름이 프레스노 드롭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지역에 카드를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던졌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58년에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지역에 사는 6만 명에게 우편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다 보내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카드에는 각각 1인당 한도가 $500. 현재 우리 돈 가치로 따지면 한 550만 원 돼요. 아, 그냥 쓰세요. 그 당시 500만 원, 500달러였는데 네. 지금은 해봐야 뭐 한 60몇만 원이지만 네. 그 당시 가치로 따지면 가치로는 550만 원 정도. 거의 중고차 한 대 산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을 아무 뭐 조회도 안 해보고 신용조회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쓰라고 준 거예요. 나중에 갚기는 갚으시되. 아니죠. 연체 발생하죠.
아 그렇죠. 갚으라는 조건으로 쓰라고 했는데 했지만 예.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손해를 입어요. 음. 이 실험을 통해서 손해를 봤지만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손에 쥐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쓴다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뒷일은 뒤에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확장할 수 있다. 예,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카드 대란 사태와 비슷해요. 그렇죠.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뭐 정말 대학생들,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카드를 발급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사실 사용자가 적었기 때문에 카드 대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험이 있은 이후에 다른 은행들도 이것 봐라, 저거 괜찮겠는데? 손실은 좀 나지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안 쓰고 네. 진짜 신용 많은 고소득자 부유층만 쓸 거다라는 네.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실험이 나온 이후에 한 소설이 주목받는데 1888년에 에드워드 벨람이라는 사람이 쓴 SF 소설, 제목이 뒤를 돌아보면서라는 제목인데 네. 이 SF 소설은 미래 사회를 2000년으로 설정합니다. 1888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먼 미래인 2000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사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묘사해요. 세상에. 네, 1888년에. 여기서 크레딧 카드라는 이름을 따옵니다. 아, 이 소설에서 예. 그래서 이 신용카드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고. 아까 차저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가 192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보다도 훨씬 한 3, 40년 개념적으로 훨씬 더 전인데. 빨랐죠. 에드워드 벨라미가 개념적으로 본다면 신용카드의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 1976년에 회사 이름 바꾼 직후에 이게 카드를 사람들 손에 쥐어주면 사람들이 다 쓰니까 네. 이제 우리는 가맹점을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맹점을 넓히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모회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서부 지역에서는 지점이 많은데 동부 지역에, 미국 동부 지역에 지점이 없었거든요. 비자 카드 가맹점이요? 예. 예. 아예 은행 지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전표를 처리해줄, 카드 전표를 처리해줄 은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카드 받고 밥을 줘도 그 식당 주인한테 밥값을 줄 은행이 네.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은행들과 손을 잡자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다른 은행들 회원사를 막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커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휴은행들과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도맡아 해줄 그 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네. 협회가 비자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 비자 인터내셔널은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네. 회원사를 늘리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회사가 됐고, 이 비자 카드 회원사들이 발급한 카드는 전 세계 비자 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든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 카드 앞면에 VISA 비자를 크게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예를 들면 뭐 하나카드, 네, 뭐 신한카드 네, 이걸 들고 말레이시아의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거를 받아준다는 건 참 식당 주인 마음도 좋다. 내가 비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해야죠. 중간에 네. 그거를 비자가 보증함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 밥값은 비자가 줄게 먼저. 네, 그리고 나중에 비자가 이 하나카드든 신한카드든 뭐 외환카드든 거기 가서 받을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으로 소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업무를 타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자카드의 이런 발상의 전환이 없었으면 예. 우리는 아직도 소수의 가맹점에서만 그렇겠네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됐을지 모르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비자카드와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마스터카드는 이 비자카드에 가입하지 않은 17개 은행들이 자신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 연합체였어요. 마스터 차지라는 이름으로 예. 카드를 내놨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1979년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예. 야 마스터 차지 카드 안 쓸래, 우리 비자로 갈아탈래 라고 하는 바람에 이름을 마스터 카드로 바꾸게 되는데 90년대 초까지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가 피파와 월드컵 스폰서 제휴를 맺고 나서부터 마스터카드가 살아납니다. 그때 마스터카드의 로고가 많이 알려져서 로고가 알려지고 또 월드컵 입장권을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로 결제해야 되니까요. 또 그런 또 재미있는 역사가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예.
참 그리고 전해드릴 말씀이 하나 있네요. 오늘 오전 11시에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 강원 북부 앞바다, 그리고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욜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욜드라는 게 꽤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영어로는 young하고 old,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친 젊은 노인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욜드의 증가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들, 서비스와 제품들 두루두루 좀 살펴보죠. 이분 없으면 우리는 항상 트렌드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될 것 같은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욜드. 네. 그러니까 젊기도 하고 나이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인데 네. 젊은 노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가 우리나라는 만 65세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65세 분들 보면 굉장히 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노인의 시대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노인의 기준을 70세 또는 74세까지 높여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유엔에서 정의하는 노인은 60세 이상입니다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을 현재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분류로는 노인인데 네. 아무리 봐도 노인 같지 않은 네. 형이나 누나 같은 노인들. 그렇죠. 그래서 영 올드, 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욜드 세대가 점점 증가하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나라가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욜드를 타겟팅으로 하는 실버 산업이 이제 하나의 그 큰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 전 세계 이 실버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욜드, 젊은 노인들.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 그러니까 네. 이 욜드와 관련한 상품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시장 규모로 가장 큰 곳은 미국이고요. 이 욜드 세대가 수로 인구 수로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고 예. 일찍부터 진입한 곳은 또 일본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급성장.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 실버 산업에 대해서 아직 서비스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조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으신 분들일 텐데 이런 욜드님들께서. 네. 예. 그리고 이 욜드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예. 과거의 노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노인의 기준은 힘도 없고 뭔가 경제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아야 하는 네. 이런 이미지였다면 이제 지금의 욜드는 좀 미래지향적이면서 이 65세부터는 자아실현의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다. 네. 시작하는 시기다. 예.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갖게 되고 여유도 좀 즐기시면서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이 경제권도 좀 많이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 세대들이 욜드이긴 하지만 부모에게 오히려 이렇게 많이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욜드에 속하는 젊은 노인들은 네. 경제력뿐만 아니라 시간, 여유, 뭐 신체적인 것 모든 것들이 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예. 과거의 실버 산업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도 저도 꽤 아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진짜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다. 네. 60대가. 그래서 뭐 시니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 시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시니어들이고요. 미국에서는 202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예. 이 실버 시장 규모가 그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그 일본의 경우에는 2025년에는 100조 엔, 그러니까 약 8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곧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이
욜드를 타겟팅한 제품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일반 생활용품에서도 이 욜드를 타겟팅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이요? 네, 가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위야? 네. 젊은이용 가위, 노인들 가위 따로 있나요? 가위로 뭔가를 자를 때 예. 이제 아무래도 노안이 오다 보니까 미세하게 자르게 될 경우에는 손을 다치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뭔가 이 가위는 양 손가락을 끼워서 힘을 줘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쥐는 것만으로도 손을 다치지 않고 힘을 조금만 써도 종이나 이런 사물을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네. 그 디자인으로 이 변형이 된 제품인데요. 손가락을 걸지 않고 그냥 캐스터네츠처럼 생겨서 쑥 손으로 잡아서 누르면 그냥 잘리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식의 가위 디자인이군요. 그리고 칼날 부위를 플라스틱 칼집으로 덮어서 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베이지 않게. 네, 그래서 사실 이 가위는 이 실버를 타겟팅해서 만든 가위인데 이 제품이 워낙 안전하고 잘 잘라지고 또 힘이 크게 가해지지 않아도 예. 작동이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같이 쓰는 제품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와 노년이 같이 쓰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버를 타겟팅할 때 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고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게 되면 전 세대가 사실은 다 쓸 수 있는 편한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실버 타겟팅할 때의 디자인은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가위는 더 이상 혁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것도 또 만들어내네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손톱깎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손톱을 자를 때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끼고 자르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아예 손톱깎이 앞에 그 칼날 앞에 돋보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칼날을 딱 대면 손톱깎이에 그 날을 대면 확대돼서 이 손톱을 자를 때 살을 자르거나 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그 제품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그거 필요로 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 손톱을 잘라줄 때도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서 이 또한 또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시니어들이 주로 많이 찾게 되는 폰인데요. 라쿠라쿠 폰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휴대폰이에요? 네. 휴대폰이고요. 일본의 NTT 도코모사가 개발한 제품인데 이 라쿠라쿠 폰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폰의 특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상이 가능합니다. 큼지막한 화면에 굉장히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서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폰트도 좀 크겠죠. 그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메뉴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큰 글자와 큰 그림으로 모든 기능을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오히려 터치감을 살리기보다는 누르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서 시니어들이 좀 더 친근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뭐 심장 박동을 자동으로 체크해 준다거나 만보기가 내장되어 있다거나 또 헬스 다이어리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의 모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시니어들을 위한 라쿠라쿠 폰에는 이 기능이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 말고 실버 타겟팅한 그런 제품들로 큼직큼직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폰도 실버 폰으로 출시됐지만 단순함과 편리함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용 폰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인구 구조가 이제 어린이보다는 실버들이 많으니 욜드족들이 많으니 또 그렇게 바꿔내네요. 네. 그리고 고객의 60%가 65세 이상인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신주쿠에 있는 게이오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본의 고령화가 가속되던 그 1990년대 후반에 게이오 백화점은 시니어 고객을 타겟팅으로 해서 이 고령자를 위한 백화점으로 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전체 고객의 현재는 86% 정도가 이 게이오 백화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백화점이 이 타겟팅을 했던 실버 이 고객들이다 보니까
안티에이징 제품을 매장 전면에 배치하기도 하고요. 매장 의자 높이도 일반적으로 15cm에서 20cm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앉기 편하시게 네. 키가 작아지시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좀 잠깐 앉아서 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곳이 빈 공간에는 의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네, 곳곳에 뭐 엘리베이터 옆이나 복도 끝이나 이런 쪽에 예. 공간이 있으면 의자를 다 반드시 배치를 의자. 해놨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서비스나 코너의 경우에도 고령 고객을 위해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침대까지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앉는 것 외에도 좀 쉬고 싶으면 누워서 좀 쉴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류 매장에 가면 옷걸이나 진열대가 일반 백화점보다 좀 더 낮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높이가 좀 낮아져서. 네,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또 키가 좀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고 좀 하더군요. 구부정해지죠. 네, 예. 그래서 옷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낮게 해놨고요. 그리고 안내판이나 간판 같은 경우에도 글자 수가 굉장히 글자 폰트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휠체어를 탄 고령자들을 위해서 화물용 승강기처럼 넓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 간격도. 시간도 길게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자 이 실버인 고객분들이 일반 다른 백화점을 가지 않고 네. 이 게이오 백화점을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실버 계층이 소비자 타겟이 되기 시작한 것도 처음이겠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죠. 대개는 네. 은퇴하시고 나서 한 4, 5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이 고객 타겟팅 해봐야 뭐 몇 년이나 사시겠어 하는 건데 이제 그게 한 막 30년 되니까. 그렇죠. 그 전 세계 고령 인구가 2020년에 7억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30년 후 2050년이 되면 15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고령층의 30%가 한국, 중국, 일본 이 3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그래요? 네. 2050년까지는 이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중일 3개국의 이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을 한다면 동아시아 실버 시장 트렌드를 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소개해 드린 거에서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한국형 부엌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가구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구는 실버 계층에 실버라고 부르면 또 역정을 쓴다고 그랬죠. 욜드. 욜드 계층에 네. 어떻게 어필하는지. 네. 예. 서 있기 불편하고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예. 또 이 노년층을 위해서 가구 전체 하부장을 좀 없애서 조리대 밑에 다리를 넣고 앉을 수 있게 디자인한 부엌인데요. 앉아서 설거지 하셔라. 네. 아. 그래서 개수대나 조리대, 작업대를 중심으로 예. 둥글게 돌면서 일할 수 있는 동선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 밑에 부분을 그냥 앉아서 의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왔다 갔다 하는 의자에도 바퀴를 달았어요. 그러면 하부 수납장을 못 쓸 텐데. 하부 수납장 또한 바퀴를 달아놔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내 다리 잠깐 넣을 때는 너 옆으로 비켜라.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예. 바퀴가 달린 이동식 수납장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깨 높이의 장을 설치를 해서 어깨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물건을 쉽게 꺼내고 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견이나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것도 힘들어서 예. 뭐 발꿈치를 이렇게 세워서 발 뒤꿈치를 세워서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게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그 전체적인 부엌의 가구도 높이를 낮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노년층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이 가구는 굉장히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의 평가입니다. 예전엔 뭐 장애우들이나 사용하기에 딱 좋네 뭐 이런 느낌이어서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네, 이제는 뭐 다 다양하게 네, 시장이 커졌네요.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가상현실로 시니어의 고독감을 완화시켜주는 기업이 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에 설립된 시니어 대상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 렌데버라고 하는 회사가 이 많은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서 실버타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 스키 고글 같은 거 눈에다 쓰고 VR 기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를 끼고 있으면 지금은 그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뭐 게임이나 네. 또 공포 체험이나 이렇게 좀 젊은이들을 타겟팅한 그런 콘텐츠가 콘텐츠라면 많죠. 예. 지금 요 회사는 철저히 시니어 대상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극.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이동을 자주 못하고 하니까 예. 이 가상으로라도 이걸 끼고 있으면 여행을 각 나라의 여행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또는 그 재미있는 그 체험을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 머리로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해본다거나 아, 하는 실버 타겟으로 이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고령층의 무료함이나 무력감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개발한 이 업체가 만든 컨텐츠가 미국 내 39개 주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까지도 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이 VR 컨텐츠 하나는 최대 10명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내서 혼자 보고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버타운에 있으면은 동료나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재밌네요. 예. 네, 그 안전하고 편리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나왔는데요. 토발라라고 하는 제품인데 네. 이 오븐은 요리를 하려면 사실 집에 오븐들은 다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오븐은 특별히 어떤 메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해서 하지 않아도 이 오븐 자체가 구독하는 서비스인데요. 오븐은 그냥 집에다가 무료로 갖다 주고 네. 한 달에 51불, 그러니까 일주일에 4개의 식사, 일주일에 4개의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51불입니다. 네. 이 일주일에 4개의 식사를 배달을 해주면 이 메뉴를 그냥 이 오븐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대로 이게 조리가 되는 뭐 방식입니다. 3분 데워라, 1분 30초 데워라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걸 넣으면 QR이랑 요게 서로의 이 오븐 회사에서 개발한 오븐이 메뉴입니다. 이 요리를 자동 인식해서 네, 그냥 전원 버튼만 누르고 키면은 자동으로 원하는 대로 요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거 젊은 분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죠. 1분 30초 누르면 되는데. 네. 이거 참 그래서 이 눈이 안 토발라라고 하는 보입니다. 네, 이 토발라라고 하는 회사는 20개 브랜드, 850종 이상의 제품과 제휴를 맺고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에 맞는 시간과 강도로 자동으로 요리되는 오븐입니다. 예. 그래서 고령층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이고요. 영양이나 메뉴나 이런 것들도 고령층에 적합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도 고령층 타겟으로 해서 약간만 바꾸면 네. 또 이젠 돈 많은 노인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시장이 될 테니 이 아이디어를 다들 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건 조금만 바꾸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제품에 쏟았던 정열을 이제는 욜드족들을 위해서 쓰시면 비즈니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